항상 문제 지문이 나왔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뭘 물어보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키워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청약이 효력이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런 다음에 키워드는 불특정 다수인이 되겠죠. 불특정 다수인.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듀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신대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답 짓기 요령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을지라도 만약 정답을 찍는 요령이 없다, 즉 문제 푸는 요령이 없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푸는 요령, 즉 정답 찍기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정답 찍기 요령을 잘 배우셔서 앞으로 시험 볼 때 큰 도움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시즌 1이고요. 일단 7점을 위한 정답 짓기 요령. 여러분들 요령만 잘 익히시면요 70점 충분히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와 함께 가벼운 일상을 공유하거나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자, 곧바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 짓기 요령을 총 4가지 정도로 구별해 봤어요. 그래서 지문을 통해서 정답 짓기 요령, 그리고 오지선다,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정답 짓기 요령, 그리고 박스형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사례형 문제를 통해서 정답 짓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지문이죠. 그래서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어떻게 찾는지 요령을 배워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항상 문제 지문이 나왔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뭘 물어보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키워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봤죠? 과연 이 청약이 효력이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런 다음에 키워드는 불특정 다수인이 되겠죠. 불특정 다수인. 자,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하자라고 청하는 게 청약인데요. 청약을 할 때는 청약의 상대방이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특정인에게 청약할 수도 있고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청약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효력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되겠네요. 네. 그럼 이 지문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키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청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효력이 가로 안에 뭘 해야 될까요? 오케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있다. 자, 다음.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자, 여러분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할 거냐 물어봤죠. 네, 계약이 언제 성립할 거냐, 발송한 때 성립할 거냐 물어봤죠. 그래서 격지장안의 계약이라는 거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격지장안의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주로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승낙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 그럼 결국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기에 계약이 성립하는 게 맞는 거니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네. 그렇다면 이걸 다시 키워드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기억할 때 격, 승, 가로 안에 뭘 해야 될까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발송이라고 해야 되겠죠. 발송한 때 성립한다. 자, 다음. 자, 3번에 보게 되면 자, 이번엔 뭘 물어봤냐면 자, 동생관계 있느냐 물어봤죠. 동생관계 있느냐. 자, 그렇다면 계약관계가 해제가 됐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받아놨죠. 그런데 그 계약이 삭제가 됐죠. 해제가 됐다는 건 삭제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약관계가 삭제가 됐으니까 받은 거 돌려줘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원상회복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원상회복할 때 같이 이행하는 게 공평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에 원상회복 의무 이거는
같이 이행하는 게 공평하다. 그래서 동생관계 있다. 오케이. 맞는 질문이죠. 네. 그럼 다시 확인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제가 됐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동생관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자, 다음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지문에서 뭘 물어봤냐면 동생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거냐 물어봤죠. 자, 그렇다면 키워드를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동생의 항변권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동생관계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동생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이행하는 관계를 선이행관계라 하는데 자기가 먼저 이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동생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이 지문처럼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 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장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먼저 이행을 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채무 이행을 못 받을 수가 있죠. 불안하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선이행무자에게 항변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항변권을 우리는 불안의 항변권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행사할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선이행 의무자 상대방 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장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동생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자 5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가 있을 거냐 물어봤죠. 여러분 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강행 규정이라는 거는 강제가 되기 때문에 특약을 통해서 달리 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임의 규정은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특약을 통해서 달리 정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지문의 키워드는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을 통해서 달리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지문이죠. 네. 자, 그럼 다시 자, 위험부담 임의 규정 따라서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자,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을 거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 만나 매매를 했고요. 매매. 자,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했으면 매매 계약의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줘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죠. 그리고 매수한 사람은 뭘 줘야 되죠? 대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이것과 이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죠. 대가 관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 이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하죠. 채무자. 그리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하고요. 결국 이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줘야 된다. 따라서 이 갑은 을 상대로 해서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채권자 수령 지체 중 여기서 채권자 수령 지체 중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 자, 이제 후발적 불능에 관한 문제에서요. 후발적 불능에 관한 문제에서 지금 채권자 수령 지체 중이었다라고 했죠. 즉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으니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을은 이걸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채권자 수령 지체 중이다라고 합니다.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만약 화재가 났다. 그래서 이 건물이 전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갑이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의무는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 채권자 수령 지체 중이었으니까 을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이 을은 여전히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그럼 이 을은 여전히 대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매신에게 이행을 청구한다, 이 말은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오케이, 맞는 질문이죠. 좀 복잡하지만 이건 위험부담 중에서도 채권자 위험부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마찬가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채권자 수령 지체 중이었죠. 쌍방 책임 없는 사유 불능이 되었죠. 그럼 결국 채권자 수령 지체 중이었으니까 채권자 네가 위험 부담한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인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7번 한번 볼까요? 7번. 자, 7번에 보니까 뭘 물어봤냐면 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가 있을 거냐 물어봤죠. 해지할 수가 있을 거냐. 그럼 우리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갑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줬다고 해보세요.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래서 이 갑이 병에게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을 을에게 팔게 됩니다.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1억 원이다 해볼까요? 그럼 이 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 1억 받아서 병에게 돈을 갚으면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병에게 넘어갈 돈인데 받아서 준다 번거롭잖아요. 을이 병에게 직접 돈을 주면 간편하겠죠. 그래서 이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매매대금을 네가 병에게 직접 줄래 했더니 이 을이 그렇게 하겠대요. 그럼 이 계약에 따른 이익을 제3자가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둘 사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른 이익을 제3자에게 준다라는 특약을 통해서 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요, 낙약자에게 돈 받겠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될 채무가 있겠죠.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즉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은 여러분들 자동으로 뭐가 나오죠? 항상 여러분들 그쵸?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오면 해제 손해배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뭘 물어봤냐면 제3자가 채무불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요. 해제권이다, 취소권이다,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이런 권리들은 오로지 계약의 당사자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만이 계약의 당사자고요. 수익자인 이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맞죠? 자,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그렇죠, 가로 안에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다. 자, 다음. 자, 8번 볼까요? 자, 8번 같은 경우 뭘 물어봤냐면 제3자에게 최고할 수가 있느냐 물어봤죠. 여러분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요약자가 있죠. 낙약자가 있죠. 수익자가 있죠. 그렇다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만나가지고 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른 이익을 수익자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수익자가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건 수익자 마음이죠. 그래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돈을 받을래 안 받을래 독촉을 하는 거죠. 이걸 채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채무자, 여러분들 이 사람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해요. 그래서 채무자인 낙약자는 제3자에게 채구할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서 더 나가야 될 부분은 채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수익 거절로 본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채무자 같은 경우는 제3자에게 채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있다. 자, 다음.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전원에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물어봤죠.
여러분 해제 파트에서 전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불가분성에 관한 문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여러 사람 전원에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불가분성.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자, 다시. 자, 여러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제권자는 가로 안에 뭘 내야 될까요? 전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원. 자, 다음 10번 볼까요? 10번.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봤냐면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가 있을 거냐 물어봤죠? 그렇다면 이 지문의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대요. 그럼 여러분 채무자가 전혀 이행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채고한다. 채고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독촉하는 거죠. 근데 이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채고해봤자 전혀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행 안 할 거니까. 이때는 채고를 해야 될까요? 채고 필요 없을까요? 채고 필요 없죠. 그래서 채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기 때문에 즉 이행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채고하는 게 의미 없죠. 그래서 채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자, 11번에 보시면 자, 여기에 뭘 물어봤냐면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할 거냐 물어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뭘 물어봤죠? 계약 비용을 물어봤죠.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예를 들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토지 면적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측량을 합니다. 측량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하고 싶어요. 감정 평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계약 비용인데요. 이것들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연히 쌍방 절반씩 부담하는 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균분 부담한다. 오케이. 맞는 질문이죠. 자, 다시 확인 한번 해봐요. 자, 계약의 비용 나오게 되면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합니다. 균분. 자, 다음 12번 문제 볼까요?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될 거냐 물어봤죠? 그럼 이 지문의 키워드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죠.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서 줘야 될까요? 인도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인도 장소에서 지급. 오케이. 맞는 질문이죠. 자, 다시. 그렇다면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목적물의 어디? 인도 장소.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다음. 자, 13번에 보시게 되면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거냐 물어봤죠. 그다음 이 지문의 키워드는 자, 매도인이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여러분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죠? 계약금에 대한 해제 문제죠. 자, 매수한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다. 계약을 깨고 싶다라고 한다면 매수한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깰 수가 있죠. 반대로 매도인은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깰 수 있죠. 이게 바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인데요. 이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우리 민법 565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 행위지 위법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질문이죠. 자, 다시 볼까요? 자, 매도인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이건 계약금에 기한 해제. 이거는 적법 행위예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가로 안에 뭘 내야 된다? 없다. 자, 다음 14번 한번 볼까요? 14번. 네. 자, 14번 같은 경우에 계약금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을 거냐 물어봤죠. 여러분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언제까지만 가능할까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거든. 그럼 이 지문의 키워드는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렇다면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해제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오케이. 맞는 지문이죠. 자, 일단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도금 지급이죠.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중도금 지급받았다라고 한다면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배액 상환하더라도 해제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다음 15번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자,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을 해야 될 거냐 물어봤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배액 상환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배액 상환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매수한 사람이 안 받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수한 사람이 수령하지 않는다. 그럼 수령하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해야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배액 제공했으면 설령 매수한 사람이 받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계약은 해제가 됐다. 그래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확인 한번 해봐요. 그래서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공탁을 물어봤죠. 네, 공탁하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잘 되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할 때 여러분 주관을 개입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이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은 뭘 물어봤어요? 자, 토지 임대차 제3자에 대해서 과연 효력이 있을 거냐 물어봤죠? 그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느냐, 이거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죠?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죠? 설령 임대차 관계를 등기 안 했을지라도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지를 빌린대요. 토지 임대차. 자, 등기 안 했답니다. 그런데 땅을 왜 빌렸냐면 건물 소유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만약 보존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공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죠. 622조. 네, 임차권의 물거나. 자, 다시 보게 되면 자, 토지 임대차. 그래서 지상 건물에 뭘 하게 되면 보존 등기였죠. 그래서 보존 등기 했으면 이미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즉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17번 한번 볼까요? 17번. 자, 여러분 17번 같은 경우에는 자, 유입비 상환 처분권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 자, 그러면 종료 시에 행사할 수가 있을 거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비용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죠. 필요비하고 유입비. 필요비는 필수 비용이죠. 즉시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유입비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계량 비용이죠. 언제 청구할까요?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유입비니까 종료 시에 행사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죠. 네. 자, 다시 자, 유입비입니다. 임대차. 자, 가로 안에 뭘 해야 될까요? 종료 시 행사. 자, 다음 18번입니다. 18번에 보니까 뭘 물어봤죠? 부속물 매수청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을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에 돈을 들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고 언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냐, 이건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독립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부속물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문제. 독립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용이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의 문제. 그래서 이 지문의 키워드가 뭘까요? 구성 부분이 됐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구성 부분이 됐다. 이거는 독립성이 없다는 거죠.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죠. 자, 다시. 그래서 구성 부분이 되었다. 독립성이 없다. 항상 여러분들은 부속물 인정이 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성 부분이 됐으면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청구권 객체가 될 수 가로 안에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자, 19번 문제 조금 길지만 여러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을까요? 자,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물어봤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보시라 했잖아요. 그럼 뭘 물어보느냐 이 물음표라고 합니까? 뭘 물어보느냐 이 부분은 대부분 끝말에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느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지문의 키워드는 차임을 연체했대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럼 여러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 동요가 채무불행이거든요. 임차인을 도와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이거 맞는 지문. 자, 그래서 19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차임 연체란 말이 나왔죠. 그리고 지상물 매수권 나왔죠.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때는 네. 자, 다음. 자,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20번.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병을 상대로 해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을 거냐 물어봤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소유 토지가 있고요. 자,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인을 임차인이 을이죠.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동의 없이 전대했대요. 동의 없이 전대했다. 자, 무단 전대가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갑소유 토지가 있고요. 자, 을과 임대를 했죠. 그리고 이 을이 또다시 제3자 병에게 임대했죠. 이걸 전대한다라고 하죠. 전대. 자, 전대를 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자, 동의 없이 전대를 했대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무단전대다라고 합니다. 무단전대.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점유는 무단점유가 되니까 이 병은 갑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점유는 갑에게 무단점유, 불법 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이 갑이 병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지문의 키워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럼 이 갑은 을로부터 뭘 받죠? 차임을 받죠. 차임을 받고 있으면 이 갑에게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 갑은 병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자, 다시 확인 한번 해봐요. 그래서 동의 없이 전대했다, 무단 전대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종료되지 않으면 자,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임을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지문을 가지고 문제 푸는 요령을 한번 공부해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서술형 문제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